저기 진짜 저 시간이 있으면 지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전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촌스러움을 촌스러움과 아날로그적인 이런 거를 다 해서 병맛 유튜브 쇼츠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 정말 완전 병맛 유튜브 쇼츠. 그래서 저희 언제 막 수업 끝나고 같이 단체로 병맛 쇼츠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막 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내인가 이러면 선생님이 왜일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딱 나오셔서 내적 다당도는 인과관계, 외적 다당도는 일반화도 가능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병맛인데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그래서 쭉 성탄 기념으로 산타 복장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로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쿠팡에 산타 복장 해서 완전 병맛으로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 함께해요. 휴장장유 요상간직, 휴장장유 요상간직. 이게 산재보험의 급여 유형은 휴장장유 요상간직, 휴장장유 요상간직.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법제론에 암기해야 되는 거, 행정론에 암기해야 되는 거, 정책론에 암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날씨가 추워요. 자, 해주교생의 장자. 그런 식으로 정말 완전 완전 병맛 쇼츠를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저희가 찍어야 진짜 병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중에 시험 끝날 때 여러분 저희랑 같이 저랑 한번 쇼츠 찍어볼까요? 막 그렇게 해볼까? 저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런 거 한번 해서 우리가 이제 1월에 시험이니까 성탄 기념 병맛 암기 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측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측정이란 숫자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가설은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모 관계는 아이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가설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가능해야 가설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서 수집되는 자료와 요거 자료의 속성이 무엇인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숫자 자료면 양적 조사 아니면 질적 조사라고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양적 조사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객관적인 숫자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숫자를 수집한다, 숫자를 만든다, 숫자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측정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데, 그러면 측정의 산물은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숫자가 어떤 기능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숫자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의 성별은 1 여자, 1 남자, 2 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숫자는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연산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자 둘을 더하면 여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라는 서로 다른 속성을 분류하는 기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귀하의 학력 수준은 1 무학, 2 초졸, 3 중졸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서로 다른 범주를 분류하기도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학력 수준이 높다라는 대소관계 혹은 서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단순히 분류하는 기능만 있을 때는 명목,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류를 했는데 분류한 숫자들 사이에 대소관계나 서열이 성립하면 그걸 서열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수준 상, 중, 하.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 있죠. 학점 이러면 서로 다른 학점을 A, B, C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학점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들 사이의 점수 간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학과 초졸, 중졸이라고 나눴을 때 무학과 초졸 사이, 초졸과 중졸 사이의 간격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열은 점수 간 간격이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등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간 간격이 같은 걸 우리가 등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수간 간격이 같기, 즉 숫자와 숫자 사이에 1과 2 사이의 간격과 10과 11 사이의 관계는 똑같은 간격을 갖는다. 이걸 등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등간과 비율, 그 다음 등간과 비율은 보통의 경우는 응답자 자체가 범주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살이에요? 이거 범주 안 줘도요. 저는 30살이에요. 50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지금 현재 온도가 어떻게 돼요? 20도요? 30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따로 범주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숫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량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량적 속성을 갖는다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연산이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등간은 덧셈과 뺄셈의 개념이 성립을 하고요. 가장 높은 수준인 비율 수준은 곱셈과 나눗셈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거 명목, 이건 단순 분류만 가능하다. 그 다음 분류를 한 범주들 사이에 서열이 존재한다. 근데 점수간 간격은 같지 않은데 근데 점수간 간격도 같은 걸 등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는 수량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는 연산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고, 마지막 비율은 숫자의 가장 완벽한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사칙 연산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등간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거든요. 그럼 온도가요, 0도, 이 밑은 온도가 없었는데 0도에서 시작해서 5도, 그리고 5도, 10도. 그러면 여기 이 밑으로, 0도 밑으로 온도라는 게 없었고 0에서부터 온도가 시작했다면 요거 5칸, 여기 5칸이니까 10도는 5도가 2개 있는 거니까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온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10도도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5도와 10도 사이를 2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0이라는 값이 진짜 없어서 0으로 시작을 했는가예요. 근데 온도는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다만 0이 뭐죠? 원래 없어서, 온도가 없어서 0이 아니라 이 온도를, 물이 얼기 시작하는 지점의 온도를 0이라고 하자라고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정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임의적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없어서 0인 걸 우리가 절대적 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간 수준에 있어서 0은 절대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예요. 섭씨 온도든 화씨 온도든 0은 온도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IQ입니다. IQ는 시험을 보거든요. 야, 시험에서 빵점 받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풀었는데 빵점은 정말 귀신처럼 답을 피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사실 시험에서 빵점은 아예 안 풀었을 때 빵점이 나오는 거지, 풀어서 빵점 나오는 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답 사이로 막가가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안 풀어서 그 사람이 빵점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지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었는데 빵점이면 천재예요.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능에서도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값이 사실 지능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는 지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0이라고 약속을 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Q와 온도는 대표적인 등간 수준에 해당하고 절대 0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율 수준은 사칙 연산 모두 가능, 절대 0의 개념이 성립한다. 대표적으로 연령, 안 태어났으면 빵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없으면 빵입니다. 어제 몇 시간 잤어요? 안 잤으면 빵입니다. 이런 건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15개년 동안 뭐가 명목이고 뭐가 서열이고 이거 있잖아요. 15개년 동안 나온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재탕을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게 예시로 나왔는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사실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충 문제가 나와요. 쓸데없는 것까지 안 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척도의 유형이에요. 척도의 유형인데요. 척도의 유형에서 평정 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은 이제 뭐 1에서 5 사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 어느 하나를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정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과학에서는 보통은 자존감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려고 하죠. 그런 개념을 단 하나의 문양으로 너의 자존감은 몇 점이니? 라고 물어보면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몇 점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쫙 나열을 한 다음에 너는 각각의 특성이 어느 정도야? 막 매우 그래,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읽고 체크하면 그거를 이제 각각 배점을 해서 총점을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평정 문항으로 이제 평정 척도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이 평정 척도를 여러 개로, 그래서 이제 여러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게 평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 문항에 대해서 나는 이러면 이거를 뭐 1점, 2점, 3점, 4점, 5점을 준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했으면 1점, 여기다 체크했으면 2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전체가 10문항이면 각각의 배점점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게 네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평정 문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평정, 이거에 대해서도 평정해서 여러 문항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체크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배점이 평정이에요. 1, 2, 3, 4, 5 중에 점수를 주고 그리고 10개 문항이면 그 점수를 어떻게 한다? 합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총화 평정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이 되고요. 복수의 평정 척도에 대한 응답의 배점을 합산하는 총합 평정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합산 점수가 그 사람의 자존감 점수다.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하는 게 이게 리커트 척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리커트 척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예시 이렇게 써놨잖아요. 팩트 체크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29페이지 위쪽으로 보면 각 문항별 응답 점수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문항이 있으면 각각의 응답한 이게 점수값들을 합산을 해서 그 총합이 이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 문항 혹은 항목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합산을 해서 그냥 단순히 합산을 해서 서열성이라고 하는 건 점수가 높은 사람, 점수가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각 문항은 서열 척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 박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목 수준이 있고 서열 수준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체크를 하도록 하거든요. 1남 2여 이렇게 체크예요. 근데 제가 등간부터는 그 체크 안 해도 그 자체가 수량, 지금 온도가 몇 도야? 그럼 20도 얘기하는 거고요.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그러면 어제 3시간 이렇게 응답을 하는 그거를 막 1, 2, 3, 4 다 주고 너 몇 살이야? 그럼 1, 1살, 2, 2살, 3 해서 100살까지 쫙 놓고 체크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잽싸게 이건 명목이나 서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매우부터 전혀 그러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서열이라는 거죠. 모든 문항이 뭐예요? 서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문항은 서열 척도다. 이게 시험 문제 2013, 14, 19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 그러면 명목 아니면 서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당연히 서열이지. 이거는 껌이지. 너무 쉬워. 이렇게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척도나 지수 개발이 되게 용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 시험 보고 국어 시험 보면 채점을 할 때 100점, 20문항 있잖아요. 그러면 각 문항을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맞으면 5점, 틀리면 빵점. 그래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5점과 빵점 동일한 배점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죠? 합산을 해서 20개 모두가 5점이면 100점, 20개 모두가 빵점이면 빵점에서 그 점수를 내잖아요. 이 방식이 바로 리커트 방식인 거예요. 개별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그걸 그냥 합산을 해서 그래서 총점을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점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가장 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적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꼭꼭 기호에
뭐라고 써놨냐면 니 거 총알 많이 써 이렇게 썼습니다. 니 거 총알 많이 써. 자, 리거트 척도는 총합 평정 척도고요. 많이 쓴다. 사회조사에 많이 쓴다. 그래서 리거트 척도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장 키워드로 나올 확률이 큰 게 총합 평정 척도. 개별 문항에 배점을 한 다음에 총점을 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쓴다.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요. 쉬워서예요. 편해서예요. 그렇게 니 거 총알 많이 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자존감을 측정하는 거라면 같은 자존감을 측정하는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커트 척도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거트만 척도라고 하면 거트만은 아까 이제 리커트 척도는요. 이 문항이 서열화되는 게 아니라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부터 매우 그런 등까지 응답 범주가 서열성을 갖는 게 리커트거든요. 근데 거트만은요. 문항 자체가 서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개의 질문을 할 때 강도가 센 것부터 작은 것까지 문항을 서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신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네. 우리 어떻게 1년에 한 번은 봐도 되나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봐도 되나요? 예. 여기서 머뭇거리시네?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어때요? 3일에 한 번은 매일 보는 건 그냥 같이 살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질문 자체. 우리가 질문이 문항이거든요. 질문 자체를 헐렁한 것부터 센 것까지 이런 식으로 서열화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의 오케이라고 하는가. 이걸 거트만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안 물어봐요. 그냥 단일 차원으로 센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스턴 척도는요, 리커트 척도의 반발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이나 영어 시험에 가장 일반적인 채점 방식이 리커트라고 얘기했어요. 얘의 방식은요, 모든 문항을 동일 배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으면 5점, 틀리면 0점 이렇게 가는데, 근데 1번 문제는 연락이 쉬워요. 근데 5번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얘를 맞아도 5점, 얘를 맞아도 5점, 이건 좀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서스턴이에요. 그래서 서스턴은요, 어려운 문제 맞으면 점수 더 주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 맞으면 점수 좀 덜 주고, 요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걸 우리는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죠. 문항별 가중치는 달라야 해라고 얘기하는 게 서스턴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가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자 20문항을 만들었을 때 진짜 1번 문제를 걔가 풀었다면 걘 진짜 수학장 이런 거면 그거는 점수 부여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푸는 5번 문제 풀면 그거는 점수 낮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여도가 다르니까 이런 논리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사용하기 전에 이 척도를 사용하기 전에 1번 맞으면 몇 점을 줄지 2번 맞으면 몇 점을 줄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점수를 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봐도 똑같이 배점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리커트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척도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리커트와 서스턴 중 뭐가 더 측정 수준이 높을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왜 개고생을 하냐고. 이게 더 나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측정 수준은 개고생하는 척도 만들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얘가 높겠죠. 얘가 쉬운 거는 얘가 측정 수준이 좀 낮다라는 거나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커트는 서열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서스턴은 등간 수준이라고 얘기해서 얘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분할 척도는요. 어의 변별 척도라고도 하고 여러 개 의미, 말의 의미예요. 어의. 그 다음에 이제 분화를 변별, 차이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얘가 또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와요. 실천 기술론에서도 사정도구 집단 평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 집단 진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유능해, 무능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단 평가 도구로 얘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양 극단에 서로 다른 유능, 무능, 육회, 불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하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의미분화라고 양 극단에 서로 다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내년에 안 나와요. 올해 나왔으니까. 2025년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생긴 게 보가더스예요. 그러니까 보가더스 척도는요. 거트만과 같은 방식이에요. 거트만은 아까 현순 선생님 저랑 1년 6개월마다 매달 만나는 거 일주일 이런 식으로 문학
문항의 강도를 좁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거트만인데 그거를 서로 다른 인종이나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너 중국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너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빨리 나가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살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살아도 된다. 내 회사에 같이 다녀도 된다. 연애를 할 수도 있다. 같이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디까지?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보가다스가 거트만 방식으로 측정한 척도를 사회적 거리감 척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측정의 신뢰도 타당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전환이 될 때 한 10초라도 호흡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닦는 동안 10초 동안 호흡을 좀 하세요. 네. 자, 측정을 합니다. 자, 제가요, 몸무게를 측정을 하기 위해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자면, 저 진짜 살이 너무 쪄갖고 진짜 걱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철수가 원래 60kg가 몸무게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측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60kg는 아이가 얘가 이제 올라갔더니 얘가 50이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류죠. 내가 60인데 5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측정 오류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표집 오류는 내가 뽑은 표집에서는 A후보 30%가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80% 뽑았어. 잘못 뽑았어. 이거는 표집 오류 혹은 표집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60kg인데 얘가 50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측정 오류가 되는 거예요. 측정 오류예요. 자, 근데요. 또 올라갔더니 50이래요. 또 올라가도 50이래요. 또 올라가도 50입니다. 그럼 오류는 오류인데요. 실제 값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오류거든요. 그렇죠? 실제 값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 정확한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걸 얘를 타당도라고 얘기해요. 당도예요. 그래서 이영하고 이영 있잖아요. 당도하고 정확성하고 이거를 연결해서 내인가? 왜일까? 이런 것처럼 타당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오류는 뭐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타당도가 떨어지는 오류예요. 근데요.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측정을 했을 때 측정값이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동일 대상을 측정했을 때, 이건 정확성하고 상관없이 동일 대상을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값이 나오는가, 이것을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하고 일관성이에요. 빠름으로 일관성하고 신뢰도예요. 정확도하고 당도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대상을 측정한 값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건 신뢰도,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는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측정은 신뢰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타당도는 떨어져요. 어쨌거나 오류는 오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뒤쪽에서 측정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 34페이지에 측정 오류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오류는 오류인데 틀리긴 틀렸거든요. 되게 일관되게 틀려요. 60인데 5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15를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일관성이 있는 오류, 체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신뢰도예요? 타당도예요? 문제가 되는 건 타당도예요. 타당도예요. 신뢰도는 있거든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건 신뢰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도가 떨어지는 오류, 이것을 체계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체다 치즈 편식, 이렇게 제가 체다 치즈 편식, 그래서 안기팀이 그렇게 써놨어요. 체다 치즈가 체계적 오류는요, 체계적 오류는 일관성이 있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얘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체다치즈 편식이라고 써는 것은 편향이에요. 그것만 먹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계속 이렇게 엄마는 계속 동생 편만 들어. 이런 걸 우리가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체계적 의료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10kg 낮게 나오네, 계속 예를 들어 5시간 빠르네, 이런 것들은요, 편향되었다라는 거고요. 편향은 체계적 의료, 얘는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해서 체계적 타당도가 떨어짐, 그 다음에 편향, 요거는 다 한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비체계적 의료라는 것은요, 제가 여기 올라갔는데 값이 막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는 걸 비체계적 의료라고 얘기해요. 같은 사람을 측정을 했는데요. 50이었다가 70이었다가 30이었다가 40이었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오류를 이것을 비체계, 체계가 없다 해서 비체계적 오류 내지는 무작위적 오류. 무작위로 나오니까 그 다음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무작위적 오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신뢰도가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비실비실. 그래서 비실비실. 그래서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신뢰도는 30페이지에 동일책의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일관된 값이 나오는가. 일관성은 어쩌고 저쩌고 측정할 때마다 실제보다 5g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보다 계속 일관성이 있는 편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다 신뢰도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어떨 때 비실비실입니다. 비체계적 오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신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그냥 아예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가 떨어짐,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가 떨어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나오니까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외우시고 체다치즈 편식 그냥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일단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 2019년, 20년, 24년 3번 나온 거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아지면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존감 문항수가 10문제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50문제짜리가 있다고 칠까요? 자, 그러면 자존감 문항 50문제짜리를 풀어요. 다 자존감이거든요. 읽다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깔어. 3333 깔고 55 깔아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항이 많으면은요, 까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까로 알죠? 까로 33335 55 이러죠. 되게 일관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통계 분석 강의할 때 이게 하수들은 신뢰도만 보고 좋아한다고. 신뢰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는요, 문항을 잘못 구성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깔게 만드는, 그럼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는 높아져도. 그래서 신뢰도 값만 따지면 안 돼요. 그것만 높다고 좋은 연구다, 좋은 척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문항수가 많아지면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도만 높이겠다는 문항수,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3문항으로 구성하는 것보단 10문항으로 구성했을 때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한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문항이 예를 들어 우리 MMPI 같은 이렇게 정신건강 다면적 인성검사 같은 거는 몇백 문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또 깔게 되잖아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깔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읽었나? 이런 거.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특히 문항수가 많을 때는 같은 문항이나 유사한 문항을 여기저기 심어요. 몇 개 짱을 심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일관된 응답을 했는가가 나머지 응답에 대한 신뢰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까이에 붙이면 의도적으로 이게 맞춰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티나지 않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함으로써 전체적인 응답의 신뢰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유사 문항은 떨어뜨려 배치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암기팁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상재 대빵 커. 그러니까 내 친구 상재가 대빵 커요. 그래서 상재
상제 대빵커인데요. 이게 이제 대반크예요. 대반크인데 그냥 외울 때는 우리 상제 대빵커 이런 식으로 외우라 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법법법법 크롬바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법법법법 크롬바. 일단 법 들어가면 타당도에서 헤매면 안 돼요. 타당도에는 어떤 말에도 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뢰도에만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재검사법은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땡입니다. 법이 나왔는데 타당도다. 땡입니다. 법법 크롬바는 다 신뢰도 쪽이에요. 법 들어가면 신뢰도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제 대빵커 법법 크롬바 뭐 이런 식으로 신뢰도 확인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신뢰도라는 개념 자체가 동일 대상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측정했더니 50이래요. 또 측정해도 50이래요. 그래서 두 번 측정한 값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검사하고 또 검사한다 해서 검사 재검사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도 확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의 측정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같은 사람을 이 사람도 측정하고 저 사람도 측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사람의 측정값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이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이걸 상호 관찰자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상호 평가자 기법, 상호 조사자 기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두 사람이 한 대상을 측정한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인 거고요. 검사 재검사법은 두 번 이상 측정한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대안법. 대안법이라고 하는 건 두 도구로 측정하는 거예요. 한 대상을 이 도구와 얘랑 되게 유사한 또 다른 도구 두 개로 측정해서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걸 시험에서는 상관관계가 높은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걸 대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측정 도구와 되게 비슷한 다른 측정 도구를 두 개를 이 사람한테 주고 여기도 체크해줘, 여기도 체크해줘. 근데 그 값이 되게 이게 높으면 이게 높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이제 대안법인데 두 도구가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양식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두 도구를 함께 쓴다고 해서 평행양식법, 그 다음에 두 개를 쓴다고 해서 복수양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비슷한 거 두 개를 같이 써요. 이 말을 평행, 복수, 유사, 대안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돈 내고 공부한 티가 나는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용어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두 번 측정해도 복잡, 두 명이 측정해도 복잡, 두 도구 사용하는 것도 복잡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한 도구로 한 번에 한 사람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나오는 걸 내적 일관성.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문항짜리 우울 척도를 만들었다면 그냥 그 도구 내에서 일관성, 즉 신뢰도를 따질 수 없을까 해서 나오는 방법을 내적 일관성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측정값 두 개가 나와야 그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문항짜리를 사람들한테 측정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냥 딴 도구 안 써요. 그냥 이 도구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채점할 때 그냥 5문항 채점, 5문항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의. 그렇죠? 그리고 이거 채점한 값과 이거 채점한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혹은 상관관계가 높은가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채점한다. 이걸 반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것은요.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법 크롬바잖아요. 저희는 이분한테 되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또 다른 법이 계속해서 우리가 암기를 많이 했을 텐데 엄청 고마워요. 이분이 그냥 걔네들을 다 종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조사의 95% 이상은 다 크롬바를 쓰거든요. 그죠? 그런 방법이 없었으면 또 다른 방법이 또 외워지겠죠. 이 감사하신 분. 그래서 이게 그래도 쓸만하기 때문에 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마지막 이분이입니다. 그래서 크롬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2011년도 말고 2023년도 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은 문항을 얘기합니다. 개별 항목과 문항은 똑같아요. 얼마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게 우울이라는 측정을 하기 위한 문항들이다. 그러면 이 10개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각 우울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있는가 요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충남대 대학원 강의를 했을 때 어디지?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느 나라였지? 파키스탄인가? 뭐, 이렇게, 어디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말도 되게 빠르고, 거기다 조선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막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리서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주 금요일 날 서울에 와서 제가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매주 이분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 말레이시아인가에서 거기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서 리서처가 돼서 그래서 리서처를 해보고 싶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요. 그래서 막 중국어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할 때 우울 척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울 척도에 그 중에 문항이 하나가 뭐였냐면 성욕이 감퇴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성욕 감퇴가 우울의 지표가 되는가 이게 이 사람은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우울 지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척도에서 문항을 함부로 빼면 안 되고 이걸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이 문항이 다른 문항하고 상관관계가 현격히 떨어져서 얘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이다라는 분석 지표가 나오면 그때 삭제할 수 있다 해서 그때는 이게 신뢰도를 저해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우울 지표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집단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집단에서 이 지표가 사실은 우울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대표적인 우울 척도에서 그게 우울 지표에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온 게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하고 거리 노숙인들 있잖아요. 거리 노숙인들, 거리에서 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우울 지표에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성욕의 감퇴라고 하는 것은 우울 지표, 그분들의 우울 지표로는 사실 다른 문항하고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전체 문항 하나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개념과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상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항이 있다면 걔를 삭제할 수도 있는,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0시가 되어버렸지만 타당도까지는 해야 돼요. 타당도까지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법 크롬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나는 타당도, 내가 만든 척도, 예를 들어 자존감이나 우울 척도가 신뢰도 타당도가 어느 정도, 얼마나 정확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기TV에 제가 내 기구예요. 내 기계, 이렇게, 내 기구, 내 기계예요. 내 기구, 내 기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 타당도가 있고 기준 타당도가 있고 구성 타당도라고도 하고 개념 타당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습니다. 그 뒤쪽으로 갈수록 타당도의 확인 수준이 높은데요. 자, 이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우울 척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로 우울을 잘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우울 전문가,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라든지 정신건강 간호사라든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든지 요런 그 개념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제가 만든 척도를 보내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척도에 구성한 문항의 내용들을 보고 이 내용이 실제 우울한 사람들의 특성을 얼마나 잘 혹은 골고루 혹은 대표성 있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가 척도를 구성하는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어머 우울한 사람의 특징을 정말 잘 반영하셨네요. 그러면 아자 이게 이제 우리 따봉 이런 거 있잖아요. 따봉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오케이 했으면 이게 타당해 이렇게 가는 걸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척도의 구성 내용을 보고 얼마나 대표성 있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척도의 타당성을 누가 판단하죠?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기준 말고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오는 걸 기준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입사 시험이 있어요. 입사 시험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둘 다 채용이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입사 시험의 목적이 실제로 우리 기관에 와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능력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거를 측정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측정 도구라고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입사 후에 아무래도 업무 능력이 이쪽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얘는 실제로 그런 직무 능력을 평가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B가 훨씬 나오면 얘는 제대로 입사 시험으로서의 그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을 해봐야 그렇죠. 이게 점수가 높은 애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측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얘가 그것을 잘 측정했다면 그러면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당연히 이쪽 점수가 높은 애들이 능력도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해놓고 그 예측이 실제로 들어맞는지 이를 그 예측대로 실제로 들어맞으면 잘 측정했네. 예측이 안 맞으면 이거는 제대로 측정을 못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무슨 생각? 아니 그거는 시간을 두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 이걸 동시기준 타당도 줄여서 동시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타당도 중에 예측 타당도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동시기준 타당은 지금 당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우울 척도를 만들었거든요. 우울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타당한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정신병원에서 우울을 진단하는 척도들은요 함부로 안 써요. 굉장히 여러 차례의 신뢰도 타당도를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타당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걸 우리가 표준화된 척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우울 척도와 그 다음에 아직 타당한지 모르겠는 내 척도 둘 다를 조사 대상자들한테 주고 각각 체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 이쪽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내 쪽도 높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타당한데 나도 걔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얘가 타당 나도 타당 이렇게 가는 걸 동시기준 타당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기 예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예에서 두 번째 예가 되는 거고 32페이지에 동시타당도의 예에서 두 번째 예에 해당하는 거고요. 첫 번째를 볼게요.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척도 평균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면 이 척도는 동시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내 척도가 실제로 약물 남용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이거를요. 이 사람이 약물 남용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 경험이 이거는 예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치료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치료 경험이 그냥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믿을 수 있는 공인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내가 만든 도구에서도 점수가 높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공인된 척도 도의 점수하고 내 척도 점수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말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얘도 결국은 동시타당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측 타당도는 일단 측정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 이미 이렇게 중독으로 분류가 돼서 치료가 된 사람,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얘네들은 이미 뭔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내 도구에서도 얘네들이 좀 점수가 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기준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이렇게 나와도 저렇게 나와도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말이나 라고 얘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타당도인데요. 개념 타당도는요, 제가 거기 암기팀에 뭐라고 했냐면
이 판수, 이렇게, 이 개년아! 이렇게 해도 하고, 이 개놈아! 이렇게 뭔가 암기가 잘 되려면 쌍스러워야 돼요. 아니요, 진짜로 상스럽거나 되게 지저분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암기가 잘 됩니다. 이 판수, 이 개놈! 이렇게 외워도 되고, 개념!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개념과 발음이 비슷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판수, 예, 개념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는 할머니가 빗자루를 갖고 남자애를 막 쫓아가는 이 판수 개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론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타당도 문제에서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개념 타당도로 가셔야 돼요. 이론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건 믿을 만한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얘는요 이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타당도에도 예측 타당도와 그 동시 타당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가 있는데, 사실 원래 개념 타당도의 개념에 가장 이게 맞는 건 이건데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안 내더라고요. 그냥 얘랑을 자꾸 내는데요. 자, 이 판수, 이해 타당, 판별 타당, 수렴 타당인데요. 이 타당도, 판별과 수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와 B 척도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면 A가 높으면 B도 높아야 되죠. 그렇죠. 둘 다 얘도 우울을 측정, 얘도 우울을 측정이라면 이쪽에선 점수가 높다면 우울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얘도 우울을 측정하는데 얘도 높아야 우울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얘도 높고 얘도 높다라는 걸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이나 척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죠. 이것을 수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판별 타당도라고 하는 건 A와 B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을 해요. 얘는 자존감을 측정하고 얘는 예를 들자면 뭐 희망을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상관관계가 같은 개념을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러니까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A, B, C가 있는데 얘는 자존감, 얘는 희망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니까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죠. 그런데 얘와 얘 사이의 상관관계보다 얘와 얘 사이의 상관관계,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상관관계가 더 높아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을 제대로 판별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이면 상관관계는 낮아야 되는 거고, 서로 같은 개념이면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이면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낮아야 된다. 판별 타당도. 서로 같은 개념을 측정할 때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 수렴 타당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이 판에서 요이라는 것은 요인 분석. 이게 가끔 단독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요인 분석이 나와도 얘는 개념 타당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중에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가 개념 타당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구성 타당도, 그래서 내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성 타당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구성체 타당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개념 타당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뢰도와 타당도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내가 60인데 얘가 자꾸 50이래요. 자, 이 경우는 타당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떨어져요. 근데 신뢰도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해요? 아니에요. 신뢰도 있어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도구가 타당하대요? 이 말은 정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집적으로 정확하다라는 말에는 신뢰도는 전제가 돼요, 안 돼요? 왜 신뢰도 없는 정확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60인데 얘가 60이래요. 또 올라갔더니 50이래요. 또 올라갔더니 40이래요. 얘 또 올라갔더니 70이래요. 어쩌다 한번 60을 얘기했는데 정확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전제 없이 타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척도가 타당하다면 이건 정확해라면 얘는 신뢰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어떤 척도가 신뢰도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50, 50이래요. 나는 60인데. 그렇죠? 그래서 타당하다면 신뢰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 오늘 34까지 했거든요. 예, 끝까지 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사론의 고지는 조사 설계, 측정, 표집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측정이에요. 그리고 변수 유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변수 유형도 한 해에 3개 정도 나오고 사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측정.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라서 많이 나오는 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 방법하고 질적 조사는요. 암기해야 되는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래서 혼자 공부해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도 혼자 하기 너무 외로우시면 네이버 카페에 유경너머 아니면 김유경 사회복지사 1급 이렇게 치시면요. 김유경 사회복지사 1급 이렇게 치시면 제가 조사로는 5개로 강의를 찍은 것 같아요. 조사로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목별로 지금 현재는 4과목까지 찍었고요. 저도 막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최대한 내서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나머지 과목도 일단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로는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 그거는 이제 그 인강을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맞춰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